북한에서 파견된 한 여성 간첩이 남한에서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며 귀순을 선택했습니다. 5년간 철저한 훈련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그녀가 왜 갑자기 임무를 포기했을까요? 북한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추적령을 내리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완벽하게 세뇌된 간첩을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간첩에서 자유인이 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가명으로 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야 하는지, 왜 제가 이토록 두려워하는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에서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찬양은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죠. 반대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며 저주받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는 당연히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습니다.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죠. 늘 배가 고팠습니다.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았고 쌀밥은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김씨 일가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비판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집 옆에 살던 김씨 아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술에 취해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신고했고 다음 날 새벽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김씨 아저씨를 끌고 갔습니다. 그 후로 김씨 아저씨 가족은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며 자란 저는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제 삶은 당연히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니, 잘해야만 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고, 대학에 가지 못하면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우수한 성적이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10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 간부들이 집에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전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무의 딸은 매우 우수하니 조국을 위해 특별한 일을 맡겨야 하겠다. 저는 처음에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요한 임무라니 제 미래가 빛날 거라 생각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개성은 남한과 가까운 곳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한에 대한 소문을 종종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당 간부들은 늘 남조선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욕했고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조국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그 말만 믿어야 했습니다.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없었죠.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고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해 배웠는데 모든 것이 미국과 남한의 잘못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비누 하나, 치약 하나도 귀했죠.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어서 부채질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순간 감시와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인민반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각 집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했습니다. 밤늦게 불이 켜져 있으면 무엇을 하는지 물어봤고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누구인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북한 방송만 들어야 했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늘 배고픔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마음에 언젠가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제 삶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공부에 매달렸고,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죠. 수학, 과학, 조선어, 영어까지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모범생이라고 칭찬했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저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영어 발음이 정확했고, 문법도 빠르게 익혔죠. 중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이 중국과 가까워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배웠고,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성적과 언어 능력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중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학교가 6년이거든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10월, 어느 날 당 간부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강냉이죽을 먹고 학교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가 저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보위부나 당 간부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도 급히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동무의 딸은 매우 우수하니 조국을 위해 특별한 일을 맡겨야 하겠다. 그 중 키가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특별한 일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요한 임무라니 제 미래가 빛날 거라 생각했죠. 혹시 평양의 좋은 대학에 특별 입학시켜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조국을 위해 선택받았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짐을 챙길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옷까지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작은 인형 하나도 몰래 넣었죠. 그것이 고향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와 눈물의 작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트럭에 실려 평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잘 다녀오거라라고 하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죠. 개성을 벗어나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제 나이 또래의 소녀들이었죠. 그들도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철문과 경비가 삼엄한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이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교육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수 임무를 위해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란 바로 남한 사회를 흉내내는 훈련을 받는 것이었죠. 언어, 걸음걸이, 표정,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평양의 비밀시설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무장 경비병들만이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복도와 작은 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가로 2m, 세로 3m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전부였죠.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살아야 할 곳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교관을 만난 것은 도착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리정남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조국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저희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규칙, 과거는 모두 잊어라. 너희의 이름도, 가족도, 고향도 모두 지워야 한다. 리교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의심하지 마라.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세 번째 규칙, 실패는 곧 패신이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첫 번째 훈련은 기억 지우기였습니다. 제가 김이었다는 사실, 개성에서 살았다는 기억,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지워야 했습니다. 너는 이제 김이가 아니다. 너는 박소희다. 리교관이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박소희로 살아야 하고 박소희로 죽어야 한다. 김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100번씩 외쳐야 했습니다. 저는 박소희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짜 신분을 외우는 것이었죠. 언어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북한 억양을 완전히 없애고 남한 말투를 익혀야 했거든요.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하루 종일 보면서 발음과 억양을 따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북한 억양이 나오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죠. 어느 날 물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북한식으로 말했다가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물을 무을로 발음한 것이 문제였죠. 남한에서는 물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며 교관이 화를 냈습니다. 걸음걸이 훈련도 있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걸음걸이와 남한 여성들의 걸음걸이는 달랐거든요. 북한에서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조금 더 경직된 자세로 걸었는데 남한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라. 너무 경직되어 있다. 김 교관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남한 여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걷는다. 마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표정 연기도 중요한 훈련 과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진지하고 경건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지만 남한에서는 좀 더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했거든요. 웃는 법, 우는 법, 화내는 법, 놀라는 법까지 모든 감정 표현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억눌러야 했죠. 가끔 밤에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감정은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 리교관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완벽한 기계 말이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북한의 관점에서 왜곡된 내용들이었죠. 한국전쟁은 남한이 먼저 침공했다고 배웠고 분단의 책임도 모두 남한과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한의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도 상세히 배웠습니다.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 어떤 언론사들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유명한지까지 모든 것을 외워야 했죠. 남한 사람으로 위장하려면 이런 기본 상식들을 알고 있어야 했거든요. 1년이 지나자 조금 더 실전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 음식 먹는 법, 남한 화폐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죠. 심지어 남한 가요도 배워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려면 유행하는 노래들을 알고 있어야 했거든요. 2년째부터는 실제 남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과 역할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익혔죠.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년째에는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남한에서는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했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는 법, 이메일 보내는 법, 간단한 문서 작성법까지 모든 것을 익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딱지가 붙었죠. 훈련 성적이 좋지 않으면 혁명의 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5년을 버티는 것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4년째가 되자 실제 탈북자들과 만나는 연습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실제 탈북자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을 배웠죠. 그들은 제가 진짜 탈북자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5년째에는 최종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남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죠. 평양에 만들어진 가짜 남한 마을에서 다른 요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한의 상점들, 카페,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한 남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죠. 감시관들이 몰래 지켜보며 평가했고 조금이라도 어색한 모습을 보이면 감점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리교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남조선 사람이 되었다. 조국의 명령을 받아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5년간의 훈련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오히려 북한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5년의 강도 높은 훈련이 끝난 뒤 저는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봄이었죠. 저는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남한에 잠입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통과하는 일반적인 탈북 경로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국정원의 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미 완벽한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족사부터 탈북 동기까지 모든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그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의 입소에 다른 탈북민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한 사회에 대한 훈련을 끝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한국 문화에 놀라워할 때 저도 함께 놀라는 척했습니다. 한국어 사투리를 배울 때도 어려워하는 연기를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건데 저는 그들을 속이고 있었거든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을 마친 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죠.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처럼 살았지만 실제로는 북한 핸들러에게 정보를 빼돌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 동향, 사회 분위기 등이었죠. 특히 북한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이런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를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희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처음에는 정보 수집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단순히 저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고향이 그리우시죠?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그립긴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김대리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가 잘 적응하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생일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일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준 겁니다. 희씨 생일 축하해요 하며 박수를 치는 그들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의 따뜻함은 제가 알고 있던 남한 사회와 너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남한 사람들은 냉정하고 이기적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저는 매주 한 번씩 북한 핸들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코드명은 두더지였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암호로 대화했고 절대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떤가? 두더지의 첫 질문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집한 정보가 있는가? 라는 뜻이었죠. 저는 비가 많이 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국민들의 통일의식, 경제 상황 등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내용들, 뉴스에서 본 정보들, 거리에서 관찰한 사회 분위기까지 빠짐없이 전했죠. 두더지는 만족해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조국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지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친절할까요? 저를 진짜 동료로 생각하는 걸까요? 특히 박 과장은 제가 업무를 몰라서 헤맬 때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라며 격려해 주었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술에 취해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들었거든요. 그들은 각자의 고민과 꿈, 가족에 대한 사랑을 털어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적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 씨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늘 임무와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북한의 전사다. 조국을 위해 왔다고 되뇌었죠. 하지만 따뜻한 점심자리, 사소한 안부 인사, 함께 웃는 순간마다 제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 혼자 남한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북에서 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북한이 말하던 적의 나라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남한 사람들의 모습에 제 마음속 균열이 깊어져 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일까요?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전사였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김준수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준수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었죠. 그런 준수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수한 사람을 제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저는 자꾸만 북한에서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일상과 북한에서의 차가운 현실이 대비되면서 혼란스러웠죠. 어릴 적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3끼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강냉이죽, 점심에는 감자 몇 개, 저녁에는 또 강냉이죽이 전부였죠. 쌀밥은 명절이나 김일성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공기를 다 채우지 못했죠.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으며 놀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큰일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영수가 왜 우리는 맨날 배가 고플까라고 말했다가 선생님께 혼이 난 적이 있었죠. 저희 집은 개성에서도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가족이 모두 한 방에서 잤습니다. 연탄도 귀해서 아껴 써야 했거든요. 여름에는 선풍기가 없어서 부채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습니다. 보통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와서 그 시간에 모든 일을 해야 했죠. 숙제도 그 시간에 해야 했고, 빨래도 그때 해야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촛불이나 기름 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물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 물을 받아놔야 했죠.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비누도 귀에서 조금씩 아껴 썼습니다. 당은 늘 충성과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자아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뭔가 만들어서 말해야 했어요. 토요일마다 의무 노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농장에 가서 일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영예로운 노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무료 노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선택받았다는 말에 속아 평생을 바쳤습니다. 훈련소에서의 5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남한 말을 배우고, 남한 문화를 익히고, 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북한 사람이 아니다. 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식 표현을 쓰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죠. 북한 억양이 나오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처음 경험한 자유와 따뜻한 인간관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 거리에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친구들이 웃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과 함께 웃는 순간, 저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동료들과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떨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빼앗겼던 제 어린 시절과 인간다운 삶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며 죄책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북한은 저에게서 이런 평범한 행복을 빼앗아 간 걸까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러던 중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김준수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에게 접근한 것이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감정이 생겼죠. 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희 씨가 웃을 때가 가장 예뻐요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분홍색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데이트를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준수와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롯데월드에도 함께 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죠. 바이킹을 탈 때 무서워서 준수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가 괜찮다,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녁에는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준수가 말했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 중에 우리 둘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들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준수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나 사실 국가정보원 요원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죠. 제가 간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공포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다 연기였던 걸까요? 저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준수는 제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실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소희야. 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너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 준수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진심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북한의 명령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북한 핸들러 두더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받아야 하는 전화였죠. 저는 평소와 같이 지하철역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떤가? 두더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흐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정보가 없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두더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상황을 알려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준수가 보였습니다. 저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나타난 거였죠. 준수는 제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날씨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뜻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인가? 임무를 포기한다는 뜻인가? 두더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당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설렘도 있었죠. 배신자가 되겠다는 뜻인가? 조국을 버리겠다는 뜻인가? 두더지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제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지배해 온 북한의 사슬을 끊어낸 순간이었죠. 준수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의 품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준비한 안전가옥이었죠. 북한에 보복이 있을 수 있어서 당분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며칠 후 국정원의 모든 진실을 자백했을 때 저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체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저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주었습니다. 당신도 북한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세뇌당한 거죠. 담당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받은 모든 훈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남한에 잠입했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북한과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든 걸 털어놨죠. 5년간의 훈련 과정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저희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로 북한의 남한 침투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간첩들을 찾아내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고 정부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북한에 충성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동시에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죠. 과거의 모든 기록은 지워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곁에는 여전히 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라고 말해주었죠. 준수의 존재는 제가 살아갈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북한의 명령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 덕분에 진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감정을 드러내며 말한 것이었죠. 준수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3년 뒤 저는 남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IT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가끔 지하철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받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음식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주말에는 준수와 함께 데이트를 즐깁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떨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때면 여전히 감동받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가끔은 아직도 북한에서의 기억이 꿈처럼 떠올라 가슴이 무겁습니다. 훈련소에서의 혹독한 나날들, 부모님과 헤어져야 했던 그날, 거짓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럴 때면 한동안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눈을 뜨면 따뜻한 현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마음껏 샤워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주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며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 희야, 잘 지내고 있지? 하시며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직장 동료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하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며 격려해 주죠. 이런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준수와의 사랑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제 과거 때문에 망설였지만 준수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설득했죠. 이제는 저도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 낯선 사람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 혹시 북한에서 보낸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불안보다 더 큰 건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스스로 지켜가겠다는 제 의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의지로 선택하고 제 책임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저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며 충성심을 강요했습니다. 5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남한에서 만난 작은 친절과 사랑은 그 모든 세뇌를 무너뜨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 준수의 진실한 사랑, 주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저를 간첩으로 보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함 앞에서 북한의 차가운 명령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간첩으로 남한에 내려왔지만 결국 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버리고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의심을 이겼고 진심은 거짓을 이겼습니다.
준수가 제 정체를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거짓으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체제와 강요된 충성심보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고백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북한의 명령을 받아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임무가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선택을 했고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선택한 하루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고 불안함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선택한 자유로운 삶이 있습니다. 북한은 저에게서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지만 남한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남한에서 배운 가장 큰 진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말이죠.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간첩에서 인간이 된 한 여자의 진실한 고백.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진실이고 저는 이 진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 자유로운 선택, 진실한 관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가 얻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이 땅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입니다.